하시는데 그 질문들 다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아주 읽기도 쉽게 만들어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을 오늘 어렵게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나혜인 선생님이시고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고 그 위치에 함께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와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자, 이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번 책 제목은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인데요. 좀 직관적인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과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정신과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정신과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정신과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싶었는데, 감성적인 감성적으로. 제목으로.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인 제목을 짓는 게 좋겠다고 저희 편집자분과 함께 이제 의견을 맞추어서 이렇게 한번 내보았고, 그래서 그때 사용하지 못했던 제목은 여기 옆에 조그맣게 부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정신과의 문을 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벌써 선생님 팬분이 구독자신가 봐요. 책을 좀 읽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비월드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김성환님, 윤유희님, 윤유희님 또 들어와 주셨네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책에 대해서 제목을 직관적으로 이제 지어주셔서 저도 이 책이 뭘 말해주는 것 같아. 이게 딱 느낌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좀 좋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거를 읽어보세요 하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러에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노랑 개나리색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이 개나리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저희가 책을 만들 때 이 무게도 그렇고 이 판형, 그러니까 이 사이즈도 그렇고 좀 가볍게 집어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따뜻하고 이렇게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나리색으로 하고, 또 이 개나리색과 어울리는 파랑을 넣어서 조금 산뜻한 느낌을 살려보았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디자인까지. 그리고 실제로 책을 들어보니까 진짜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렇게 또 내용들도 이게 글씨나 이 배치 같은 게 되게 쓱쓱 읽혀지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게 보기만 해도 내가 또 읽고 싶은 부분들을 쏙쏙 골라 읽을 수 있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 저희 몇 명을 추첨을 해서 책을 이제 직접 보내드릴 거죠, 선생님?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7명까지.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닉네임을 다 추려가지고 발표해서 7분 자택으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에 개나리가 활짝 핀 파란 하늘 같다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완벽한 비유를 들어주셔서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님이 벌써부터 읽고 싶으시다고. 오늘 방송 열심히 보고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겠는데, 계기가 혹시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책 처음에도 적어 놓았지만, 일단 생각보다 의사들이 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환자분들, 내담자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올해 초에 좀 환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좀 그러셨구나. 건강이 안 좋아서 환자가 됐을 때, 심지어 의사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제 몸에 관련된 얘기는 한 번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다시 물어보기도 되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어떤 환자의 자리, 이게 내가 약해진 어떤 마음의 자리에서는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고, 궁금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쉽게 적어 놓고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정신과 가는 거 아직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죠. 네, 그래서 병을 키워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정신과 증상이 생긴다는 건 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다는, 생물학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만성화가 돼버리면 뇌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병을 키워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아파서인데 손해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이제 오해, 병원에 대한 어떤 오해, 편견, 두려움 이런 거를 좀 그냥 편하게 아는 언니, 동생, 뭐 누나가 좀 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읽어보니까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내가 궁금한 걸 이렇게 촥 펼쳐보면은 맞아. 선생님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그거를 또 너무 의학스럽게도 아니고 딱 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어낸 부분 플러스 되게 이해가 쉽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이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 이 책을 쓰게 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이 책이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될지 이해가 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정신적인 재난이 좀 예측이 되는 나라이기도 해요. 아주 단적인 예로 뭐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너무 이미 유명한 사실이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도 이미 여러 번 방송을 탔죠. 근데 전쟁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아이 낳는 거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 구조에서 사실 개인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피폐하고 어수선하고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회가 빠르게 변합니까?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정말 하나 기술을 배워서 나이가 들을 때까지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 의지의 문제라거나 뭐 그냥 개인의 어떤 취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 인지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파악해서 좀 다독이면서 이 취약성을 좀 다스리면서 살면 좀 더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좀 책에 많이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진료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금의 상황과 또 바뀌어가는 시대의 흐름까지 다 생각해서 지금의 현재를 사실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또 써주셔서 제가 구독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요즘 너무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들 기분 좋게만은 시작을 못하고 또 내가 좀 힘든 마음이 있는데 정신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까 계속 이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과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 왜 심장마비로 누가 쓰러지면은 우리 CPR 해갖고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듯이 정신과도 빨리 가야 된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사실 선생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정신- 저도 같이 공부합니다. 네. 정신과에서도 네. 정신과가 오히려 어쩌면 정말로 빨리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정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그냥 조금 우울한 정도로 지냈는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조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다면 이런 기능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를 할 텐데 이런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는 이제 뭐 직장에서도 조금 그쵸. 일을 잘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제일 안타까운 건 인간관계가 망가져서 그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파서 내가 조금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예민해져서 싸울 수도 있고 약속을 깰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자체가 문제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정말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병원에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 인간관계, 직업, 사회적인 어떤 이제 기반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전에 꼭 병원에 오셔서 미리미리 좀 검사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얘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정신과라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상담이랑 무슨 차이지?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 병원의 치료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나인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이제 생물학적 변화가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그게 축적되면은 정말 인지기능 저하나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홀리 해피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얘기랑 좀 연결되는 질문 같아서 먼저 받아볼게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의 차이는 뭔가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훌륭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네. 저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둘 다. 네. 이게 상담으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쵸. 약을 먹는다고 상담을 또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약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 가지 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적인 병을 얻게 되면 네. 증상이라는 짐과 사실은 이 증상으로 인한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구조라든지 환경적인 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이 증상이겠죠. 막 당장 잠을 못 자고, 당장 너무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막 샤워도 못 하겠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 자체가 내 삶을 너무 갉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좀 잠도 잘 자게 하고, 세로토닌이 막 부족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쵸. 전두엽이 이제 실행, 뭐 억제, 계획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좀 보충해줘서 이런 기능들도 조금 다시 할 수 있게 만들고, 불안한 것도 잠재워주고 하면 사람은 어쨌든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원래 자기가 살았던 어떤 방식대로 생각하고 힘이 좀 나요. 그때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제 가지고 왔던 인지 기능 중에서 조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고쳐지거나 바꿔지거나 수정되면 좋을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환경도 조금 개선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면 훨씬 빠르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투트랙. 네, 갔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아니지만 동시다발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생활이 되면 생물학적으로 안정이 돼서 생활이 되면 이제 상담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일상을 회복한다는 개념이신 네, 거죠?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홀리에삐님이 차이에 대해서도 묻고 어떤 걸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의 우선순위와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야 되냐, 이게 좋은 의사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다들 궁금해하고 막 찾아보거든요. 요새는 막 네이버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책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나와 맞는 의사. 특히 정신과 의사는 뭐 머리 아프고 뭐 배 아파서 한두 번 가서 뭐 약 타먹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름의 약간 동반자의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을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맞는 좋은 의사를 찾는 법, 환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나와 맞는 의사를 찾는 법은 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고 맞아. 이 사람이 어떤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의사에게도 나에게도 시간을 좀 줘서 케미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맞아요. 한 번만 보지 않고 그래도 세 맞습니다. 번의 기회는 주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병원에 갔다가 딱 한 번 갔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아까워요. 자기를 위한 시간인데 그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갔을 때 이제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이 나오지 않은 거지만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다거나 약간 마음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차가운 것 같은데, 약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병원에 맞지 않나? 나는 사실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을 이 치료는 자기의 여정이거든요. 내 길이고 내가 치료를 받는 길에서 나를 좀 빼먹지 말고 나를 너무 가장 아래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맞으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소개팅에 나갔을 때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 내담자분, 의사 사이에는 케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냥
그리고 타이밍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만약에 나는 좀 어렸을 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이가 든 남성분은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사실은 정신과를 막 20군데 정도 다니시다가 오신 거예요. 20군데. 네, 20군데를. 맞아. 와. 그러면서 계속 막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정신과 중에 한 70% 넘게는 나이가 드신 남자 선생님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많죠.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나이가 많으신 남자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을 돌다가 이제 그냥 정말 어쩌다가 소개로 오셨는데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으니까 말을 하시기가 쉬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그냥 내가 잘못인가? 왜냐하면은 다 좋은 선생님들인데 20군데에서나 자기가 적응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케미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좀 마음의 부딪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나는 제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네. 이 치료 여정은 온전히 환자분의 것이고 의사들은 그 길에서 점이거나 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만날 수도 있고 사실은 나랑 되게 잘 맞는 의사여도 이 의사가 아파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치료자를 만나고 같이 신뢰관계를 쌓아서 치료 과정을 잘 정말 죽을 때까지 이어나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본인의 여정이니까 치료를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진료 초진을 보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돌다가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저한테 온 건 되게 감사하지만 예전에 왔던 병원들 보면 뭐 아주 그냥 그냥 의사 선생님들 경력부터 뭐 실력 아주 출중한데도 이렇게 돌고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얘기처럼 소개팅이 너무 적절한 비유 같거든요. 누가 어떻게 첫 번째 이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요, 맞아요. 소개팅에서. 근데 그렇게 여러 번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질문하신 똑똑한 청년님께서 정신건강학과를 2년을 넘게 다녔고 운이 좋게 저랑 잘 맞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도 잘 맞으셨나 보네요. 근데 이분이 그러네.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네요. 그 다음 병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 정신과 어떻게 고르면 될지. 다음 정신과 네.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약간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물론 온라인에서 말씀드리지만 네. 만약에 이 선생님이 문을 닫으실 때 좀 좋은 이제 선생님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만약에 없으시다 이미 문을 닫아서 없으시다면 이미 좋은 분을 만나서 본인이 아마 나는 어떤 선생님이 잘 맞고 어떤 식의 진료가 잘 맞는지를 그래도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래를 좀 길게 보는 곳이 좋다거나 나는 약을 뭐 좀 강하게 쓰는 게 좋다, 좀 약하게 쓰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가셔서 아예 처음부터 좀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좀 이런 식의 진료를 좀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시면 아마 다시 시작하셨을 때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는 그런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바로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면 사실은 소개팅처럼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면 좀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청년님께서 벌써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시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새로 도전해 보신다고. 아유, 벌써, 맞아요. 그래서, 나인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본인한테 그런 분을 알아보는 힘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마음도 열고 이 치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제 발전하셨을 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중간중간에 질문 받으면서 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이제 좀 드릴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상담센터를 가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러 병원에 와야 되나요? 사실 저는 누구나 병원에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병원에 대한 좀 터부? 이런 좀 불안, 공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담 센터를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그것도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뭐라도 행동하시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시니까요. 그런데 정신과도 사실은 그렇게 무섭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기능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뭐 학력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만의 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짐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하찮을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정말 커다란 바위덩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면 누구든지 오셔서 자기의 짐을 조금 풀어놓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곳이 저는 정신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이 책 내용에도 또 있지만 이게 온전히 그 치료를 통해서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세상과 나의 지금 상황을 또 나의 불행을 또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힘들게 되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이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 볼 수 있고 온전한 나에 집중하면서 치료와 회복을 도울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보고 용기를 내봐야겠네요. 역시 선생님 네. 너무 정리를 아니요.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누가 병원에 와야 될지까지 이제 얘기를 좀 잘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또 이제 마라톤에 가깝다는 비유도 좀 하셨는데, 맞아요. 이 책을 사실 환자들이나 이 병원에 갈 사람만 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꼭 네. 받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 책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신과에 오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을 또 생각하면서 썼는데 정말 마지막 그룹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받아야 하는 경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썼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좀 이렇게 보호자는 보호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막 해주고 더 하고 싶고 말을 더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방법, 어떻게 좀 이 시간을 같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썼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일단 이 책을 좀 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신과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지점은 정신과 질환은
분명히 병의 문제인데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을 가진 환자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환자라는 사람 자체가 안 좋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그게 가장 좀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증상이구나, 이게 이 사람이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화라든지 뭐 이렇게 짜증 아니면은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에 조금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네. 네, 그 보호자분들께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나로서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보호자도 자기만의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고, 내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할 때 그냥 보호자로서만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나는 정상인이고 내가 다 참아줘야지. 하지만 이게 긴 어떤 투병 과정을 함께 할 때는 분명히 본인도 상처를 받고 힘들고 갈피를 못 잡겠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본인만의 주치의를 만나서 그런 마음도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배우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주치의를 꼭 이렇게 확보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의 입장에서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책을 또 읽어서 도움이 될 부분을 어쨌든 고민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되게 선생님께서 자상하고 따뜻하게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설명해 주신 모습에 우리 깨소금님께서 되게 많이 감동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은 피드백들 주시고 있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들,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서 이거 일단 읽어보고 마음 준비하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용기를 내자.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신과가 두려워서 저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여전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조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과가 무서운 분들 중에는 어쨌든 의사, 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신과 의사는 상대방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환자분의 말을 믿으면서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 어떤 인지 구조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때 감정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지 형사가 아니거든요.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거는 저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겁먹지 마시고 오셔서 저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일로 이만큼 힘들어하는지를 조금 같이 이해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조금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사실 이미 정신과 상담, 약물이라는 시스템 우리가 과학의 최전선에서 의학이 이미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발전시켜 놓았는데 굳이 이 시스템에 올라타지 않고 이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서 더 이렇게 그 아래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과학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시는 게 조금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전기 쓰다가 감전될 수도 있고 전기 너무 무서워하면서 촛불을 계속 쓰고 있는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느껴져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기 노력만으로 분명히 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나름대로 계속 다독이면서 꾸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좋아지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그러시길 바라지만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기능이 저하돼 있거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 자리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저는 모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그 이후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 나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킨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용기를 충전해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고 있는데 질문 조금 더 네. 받아보고 저희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동여 지도님께서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의외로 유치할 수도 있는데 작성했던 감사일기가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이런 감사일기처럼 정신치료에 도움되는 습관이나 취미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많이 또 도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감사일기는 저도 책에 썼거든요. 오. 너무 좋은, 정말로 좋은 뭐랄까, 습관을 만드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많이들 아시지만 운동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뇌에 혈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뇌의 안정성,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우리의 몸을 그냥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들이 아주 균일하게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운동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합니다. 네. 근데 명상도 사실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정말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0가지 명상이 있다고 할 만큼 나한테 맞는 명상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명상적인 걷기 아니면 명상적인 먹기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쵸. 먹을 때 이게 어떤 맛인지, 향기가 어떤지, 입에서 치감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종의 명상적인 이제 수행 행동이라고 볼 수 마음 있어요. 챙김이죠. 마음 챙김이죠. 네,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일기, 운동, 그다음에 명상, 이것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을 이게 스마트하게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양님이 국가검진으로 정신과 검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건지, 정신적 문제는 병식이 있어야 치료가 될 텐데, 이게, 그쵸. 주변인이 권하는 게 반발심과 보복의 위협이 있어서 국가적 차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좋은 문제 제기시죠? 저는 정말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국가에서 조금 더 근미래에는 우리가 응급차를 부를 때 어쩌면 신체적인 응급보다 정신적인 응급이 그에 못지않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위암 같은 경우는 윈내시경을 하고 국가에서 해주고 우리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가 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정신과적인 검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꼭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까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좀 하기 힘들면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검사를 분석을 한 내용을 좀 네. 개인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신경 쓰셔서 이게 검진으로 들어오고 이게 안착화가 돼야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까지 이제 얘기 듣고 또 이어나가 볼 텐데요. 정신건강학과 가면 의사 선생님은 어떤 얘기 나누는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얘기해야 되나? 근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말했는데 상담사 선생님은 혼내셨다고, 아이고, 그러셔서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의사 선생님이랑 3분 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모든 얘기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정신과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의 마음이 가장 궁금해야 하는 자리예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보다는 약물 또는 생물학적인 치료 방식, 뭐 뇌파라든지 뭐 요즘에는 이제 TMS라든지 다른 생물학적인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상담을 조금 더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고 본인의 어떤 얘기하고 싶은 마음, 생각을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 두서 없는 흐름에서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힌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책에도 쓰여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한 분이 이제 5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되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직률도 높고 사람들이 좀 갈려나가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도 좋으시고 이런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더라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직하는 거에도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막 또 지금 뭐 20 몇 살 여자 직원이 갑자기 이직을 하려고 한다. 너무 화가 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또 이거저거 얘기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본인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뭔가 충분히 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끝내셨어요. 근데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따님이 미국에 가는 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참고 있다가 비슷한 연배 분이 자기를 떠난다고 하니까 화가 폭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막 펑펑 우시면서 사실은 그런 것 같다고 너무 딸이 가는 게 속상하고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우리들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다 보면서 찾을 수도 있고 사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후련해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환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하시고 만약에 나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저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좀 어려워서 혹시는 선생님이 조금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따라가면서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해보겠다라고 해주셔도 좋아요. 그거는 직접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셔도 좋을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심지어는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다."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이야기를 물론 시간이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식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와서 어떤 이야기든 해도 정신건강학과 이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걸 통해서도 이제 치료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캐치해내고 같이 이 여정을 같이 해주실 분들이니까 그냥 몸빵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건가? 그럴 때 의심이 될 때가 꽤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치료를 계속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맞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도 치료를 했을 때 그냥 쭉 좋아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을 때 정체가 된 것처럼 오랫동안 변화가 없으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고,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신과 회복은 결코 직선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뇌 자체가 되게 느린 기관이에요. 뇌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뇌가 변화를 좋아하면 저희 모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뇌가 고집쟁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고집쟁이를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에 놔둬서 이제 이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를 기본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신 거거든요. 이 상태를 다시 조금 더 괜찮아, 지금 우리 안전해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의심스러울 때는 작은 변화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전히 아주 개운하진 않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어날 만하다든지, 잠이 영 안 왔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날 하루 이틀은 조금 잘만 하다든지, 원래는 막 인사할 기분이 안 났는데 인사를 조금 할 수 있다든지, 약간 웃음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음식이 살짝 더 맛있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서 마음의 변화를 조금 느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싹이 나기까지는 사실은 뿌리가 먼저 내려야 돼요. 저는 정신과 치료는 이 그 식물을 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뿌리가 먼저 내리고,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뇌의 안정성이 바뀌고 있는 기간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나의 몸이 노력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을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남았지만, 나중에 2탄을 해야 될까 봐요. 너무 이렇게 반응들이 좋으셔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네, 하고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정신과 질환의 아픈 점은 우리가 병을 병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든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한테 너무 그렇죠. 야박한 경우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치료란 정말로 힘든 여정입니다. 정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나빠질까 봐 불안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고단함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함 속에서도 병원에 와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리거든요.
정말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정신과를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든 아니든 정말 책을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나를 좀 최우선으로 두고 나한테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무슨 힐링 방송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선생님의 이 직접 책을 써 주신 이 선생님께서 설명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정말 귀에서 무슨 라디오 방송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내용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리 7분 선정 부탁드리신다고 했는데 사실 나혜인 선생님이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좀 얘기해 주신다 바쁘셔서 혹시 뭐 선정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 아니면 제가 리스트업을 해 놓긴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네네. 해주시고 제가 조금 네.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보물선님이 되게 네. 많이 얘기해 네.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대동여지도 네. 선생님도 되게 네.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네. 김순태님도 네. 되게 네.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보물선님 말씀드렸나요? 네네네. 지금 제가 적었던 분들 다 있어요, 지금. 그러세요? 네네네. 네네. 네. 또 선생님 제가 3분 해서 선생님 혹시 네. 3분 해주실 수 네,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똑똑한 청년님, 맞아. 네, 그리고 홀리해피님, 해피바이러스님,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저 7명인가요, 피디님? 6분이세요. 6명인가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깨소금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두구두구 해서 오늘 발표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잘, 또 해서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면은 또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추려가지고 또 시청자분들 또 찾아뵙는 강의 형식으로도 저희가 준비해 볼 생각도 있으니까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마음이라도 좀 따뜻한, 자기 스스로한테 각박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정말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저도 약간 홀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다정한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좋은 좀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 얻으신 시간이 되셨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시간이 모든 분들께 다정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다정한 선생님의 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